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안민규 교수입니다.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입문에 대한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적인 의미를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뇌를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그리고 뇌를 어떻게 영상화하는가 그 방법론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죠. 인간의 많은 기관들이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뇌는 사실 아직까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뇌에 구조가 있는데요. 뇌는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즉 뉴런들의 집합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뉴런들이 얽히고 설켜서 인간의 행동, 지식, 그리고 성격, 감정 모든 것을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통계치를 한번 여기 담아봤습니다. 뇌에 대한 통계치인데요. 뇌 부피는 약 1400ml, 즉 우리가 먹는 작은 생수 3병 정도 크기가 되고요. 겉넓이는 거의 신문 한두 페이지를 채울 정도가 되고, 뉴런의 수는 약 1000억 개, 전 세계 인구의 한 10배 정도, 그거보다 약간 좀 많죠. 그리고 뉴런 간의 연결 개수는 1000조 개, 뉴런 간의 연결의 길이는 지구 둘레를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이 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알아낸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뇌의 각 영역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뇌의 해당 부위를 실제로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서 어떤 기능이 마비가 오거나 어떤 기능이 방해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뇌의 각 부위와 사람의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와일드 펜필드라는 사람이 캐나다의 뇌외과 의사인데 수술 중 실제로 환자의 뇌를 자극함으로써 운동량과 감각량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폴 브로카 같은 경우는 1861년에 운동성 언어령을 발견을 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뇌는 각 영역별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고 사실은 그 영역 안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인데요.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좁은 영역 안에 그 뉴런들이 이렇게 얽히설키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뉴런들을 더 확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거죠. 각 뉴런들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는 전기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게 되고, 이런 뉴런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음으로써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건전지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런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제 볼테지가 0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하는데요. 멤브레인 포텐셜 막전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막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에 대한 이온의 농도차가 발생을 하고, 이 이온의 농도차를 맞춰주기 위한 균형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때의 농도차에서 나타나는 볼티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런 안에다가 바늘을 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볼티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약 마이너스 65mV 정도로 음의 볼트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휴지 전위이고요. 가만히 있는 뉴런들의 일반적인 상태의 전위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활동 전위가 있는데요.
이 활동 전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간다 안 간다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데서 이전 뉴런에서 지금 현재 뉴런으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온다는 것은 화학적인 정보가 전기적인 정보로 바뀌어서 어떤 전기적인 정보가 이 셀 바디 안에서 모이고, 물론 이제 이 뉴런은 앞쪽에서 다른 뉴런으로부터도 정보를 받겠죠. 이렇게 전기적인 정보가 모여서 여기서 결국에는 합이 될 텐데, 이 정보가 전기적인 정보죠. 전압이라고 하면은 그 전압에 대한 값이 일정 값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내려가느냐 아닌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트리거존 액선 힐 락에서는 이 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일정 임계치보다도 높지가 않다라면 결국에는 그 다음 단으로 전기적인 정보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즉 액션 포텐셜이 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액션 포텐셜이 정보가 넘어간다, 아니다. 가령 우리가 전선을 예로 들었을 때 0과 1로서 우리가 전기적인 정보를 실제로 비트적인 정보로 간주를 하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앞쪽에서 모인 정보가 일정 값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바늘을 여기다 꼽았을 때는 이 정도 정보가 나타나고 여기다 꼽았을 때는 약간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힐락에다가 꼽았을 때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 전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으로 정보가 넘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액션 포텐셜, 즉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보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면은 오케이, 앞선 뉴런과 다음 뉴런이 통신을 하는가, 정보가 전달이 됐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뉴런들은 서로 전기적, 화학적인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많은 신호가 셀바디에 모이고 일정 임계점을 넘기게 되면 액선 힐락에서부터 다음 뉴런으로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국에는 컴퓨테이셔널하게 모델링을 하면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전기적인 신경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가? 물론 뉴런에다가 직접 바늘을 꽂을 수도 있고 뭐 바깥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피상에서 측정을 하는 방식일 거예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뇌전도라고 합니다. 뇌파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정보는 실제로 뉴런에서 직접 측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매질을 통해서 듀라마라 그리고 피아마타 그리고 뼈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뇌전도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서 나타난 정보들이 함께 투영되어 있는 정보의 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뇌 위에다가 바로 어떤 바늘을 꼽아서 피질 레벨에서 전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질 전도라고 하고요. 아예 뉴런에다가 전기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바늘을 아주 미세하고 얇은 바늘을 꼽아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어레이 타입이지만 간혹 가다가는 굉장히 기다라고 미세한 바늘을 직접 깊은 곳에다가 삽입을 해서 뉴런이 정보를 보내는지 아닌지 그리고 주변의 볼티지 정보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뇌에다가 직접 바늘을 꽂게 되면은 뉴런의 스파이크, 즉 액션 포텐셜을 띄는 정보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CBS 뉴스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자분이 머리에다가 전극을 넣고 그 다음에 전선을 통해서 외부랑 그 신호를 받도록 통신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신호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죠. 뇌에서부터. 네. 네,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위로 팍팍 튀는 이 정보들을 굉장히 줌인해서 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사진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엑스트라셀룰러로 측정하거나 인트라셀룰러로 측정을 하거나 직접 바늘을 꼽아가지고 우리가 신경세포에다가 꼽으면은 그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액션 포텐셜에 팍팍 튀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이즈가 대략 이렇게 나타나네요. 한 0.3mV 정도. 예. 근데 만약에 바깥에서 측정을 한다. 바깥에서 측정을 한다 하면 엑스트라 셀룰라죠. 그때는 좀 노이즈가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팍팍 튀는 액션 포텐셜 정보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큰 전극을 이용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전이장에 대한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local field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ocal field potential을 보면은 일반적인 뇌파와 같은 이런 파형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팍팍 튀는 정보는 여전히 우리가 확인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주파수 필터링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고주파를 없애느냐에 따라서 이런 정보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40ms당 이런 게 하나씩 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거의 뭐 1ms당 하나씩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고해상도로 하면은 이 정도 신호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코르텍스, 즉 이제 피질에서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깨끗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예, 이코 같이 조금 더 깨끗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피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신호의 세기도 작고 노이즈도 많이 단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EEG만의 장점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는 우리가 직접 뇌 안에서 그리고 뇌 바깥에서 그리고 스쿨 바깥에 즉 두피에서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 전도를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한 사람이 한스 베르커라는 사람이라고 했었고요. 이런 두피 뇌파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기 편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연구용 장비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폴로브라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편하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미적으로도 그렇게 볼썽사납지도 않고요. 네, 뇌파를 측정을 해서 발견만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뇌파를 봤더니 이 뇌파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 정신의 상태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또 발견했던 건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의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상태들이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상태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뭐 흥분을 했을 때, 그리고 수면 중에 혼수 상태일 때는 이렇게 더 느리게 흐르는 파형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앞서 말한 뇌파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현대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레 트랜스폼인데요. 뇌파도 이런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신호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한 신호들을 사람의 뇌파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각 파형마다 후레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4Hz라는 것은 1초에 4번 진동하는 파형이고요. 30Hz라는 것은 1초에 30번 진동을 하는 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에 30번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델타파보다는 여기 있는 베타파가 더 오밀조밀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각 파형들이 다양한 특징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졸리거나 깊은 명상 시에는 세타파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는 알파파가 나타나고 각성을 했거나 다양한 어떤 고도의 인지작용을 할 때는 베타파 혹은 감마파가 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각 작업 그리고 중요한 어떤 상태, 디테일한 상태
들에 대해서는 어떤 뇌파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뇌는 굉장히 복잡하고 뉴런들도 그런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려면은 영양분과 산소 같은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얻는 정보들도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장이 존재를 하겠죠. 이 자기장,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에미지라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놀스라는 방식, 그리고 수소를 이용을 해서 그 수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MRI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뇌자도는 마그네토엔세팔로그래피 MEG이고요.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적인 것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크고 비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스퀴드라는 이런 센서가 필요하고요. 이런 센서를 통해서 자기적인 정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안을 아주 저온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헬리움 가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느껴지는 자기적인 속성들,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차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MEG는 차폐실이라는 곳 안에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기도 커요.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두부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자기공명 영상 MRI가 있고요. MRI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인체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물이고요. 물 안에는 수소가 있는데요. 이 수소를 일렬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어떤 라디오 프리퀀시를 주어서 에너지에 대한 흡수량 방출량을 계산을 해서 물이 어디에 많은가 이런 정도를 확인을 해서 구조적인 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공명 영상 방식입니다. 물론 이걸 이용을 하면은 몸의 다른 부분들도 다른 부위에 대한 구조적인 영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에서 굉장히 한 슬라이드마다 한 시점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MRI를 찍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3차원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보이고 그리고 피부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가 어디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뇌 안에 있는 구조적인 정보들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더라고요. MRI 발명하신 노벨상 받은 맨스필드가 별세를 하셨다. 굉장히 MRI 개발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시고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죠. MRI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정보를 주는데 이 MRI를 다양한 시점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기능적으로 뇌의 어떤 부위가 어느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그림처럼 일반 정상인 사람이 어떤 운동과 관련된 상상을 했더니 예스일 때 나타나는 것과 노일 때 나타나는 것이 식물인간인 환자가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거랑 뇌에 대한 활성도가 비슷했다라는 이런 연구에서도 fMRI를 활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을 해서 각 뇌의 영역이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확산 텐서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TI, Diffusion Tensor Imag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뇌의 어느 영역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줄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휴먼 커넥턴 프로젝트라는 데서는 이런 줄기들을 다 한번 밝혀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양전자 방출을 이용하는 핵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이고요. 몸에다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어떤 의약품을 주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본딩을 했을 때 방사성 관련 정보를 측정을 함으로써 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붉으스름하고 푸르스름한 그림으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그림에서는 노멀과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는 그룹과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는 그룹 간의 차이가 펫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쪽에선 분광 분석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림, 이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과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로봇은 아마 아실 거예요. 혼다의 아시모라는 로봇이고,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분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헬멧 형태로. 굉장히 큽니다. 머리에서 신호를 측정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맞힌 다음에 이 아시모를 컨트롤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데몬스트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뭐 혀를 상상을 한다라던가 왼손을 상상한다라던가 그러면은 그것을 맞춰서 아시모가 왼손을 상상한다, 혀를 상상한다 라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씬이었거든요. 이때 사용한 방법이 근적외선 분광 분석법입니다. 이 방식은 두피에다가 빛을 쪼여주고 이 빛이 반사하는 양과 그리고 흡수되는 양, 즉 헤모글로빈에 따라서 반사와 흡수 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농도를 측정을 함으로써 헤모글로빈이 어디에 얼마나 있다, 헤모글로빈이 어디에 얼마나 없다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이 많다라는 것은 그쪽에 산소 소비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그 영역에서 활동적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뉴런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 FNIRS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다가 직접 꼽아가지고 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하면은 너무 제일 신호도 좋고 빨리빨리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이런 장비들을 비교를 할 때 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템포럴 레졸루션과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인데요. 그러니까 시간 분해능, 얼마나 짧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공간 분해능, 얼마나 세밀한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EEG, MEG는 빠른 시간 안에서 볼 수는 있지만 좀 공간 분해능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이 있고요. fMRI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해능은 조금 더 좋고 하지만 시간 분해능은 좀 떨어지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를 쓰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것의 최대한 단점은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최근에는 침습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비침습하는 방식도 많이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EEG부터 널스, fMRI 각 방식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방식인지 간접적인 방식인지 그리고 폴업을 한지 아닌지 EEG 같은 경우는 그래 폴업을 하죠.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intracortical neuron recording도 마찬가지고 이제 널스도 마찬가지로 폴업을 하고요. fMRI 혹은 MEG 같은 이런 거대한 장비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폴업을 하다 하더라도 난 인베이시브냐, 인베이시브냐에 따라서는 좀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 보면은 EEG랑 널스 같은 경우는 폴업을 하면서 난 인베이시브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는 추세입니다. 내전도 측정 장비가 사실은
연구용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용이라던가 일반인들도 구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가격적인 면이라던가 이제 와이어리스인지 뭐 샘플링 레이션 얼마인지 채널의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한 200에서 많으면 한 $300 정도,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가격이 구성되어 있고요. 많은 경우에 무선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저가에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 편한 그런 장비들이고요. 단점은 이런 장비들은 좀 채널 수가 적죠. 그리고 뭐 샘플링 레이스는 사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충분한 샘플링 레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네, 뇌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피에다가 뇌전극을 붙이고 혹은 모자를 쓰는 형태 이런 식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자를 쓰는 형태가 아무래도 좀 수월한 형태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할 때는 전도성 물질인 젤을 주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극과 두피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가 측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줍니다. 물론 단점은 매번 실험을 하고 나서는 혹은 BC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나서는 머리를 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굉장히 착용을 해놨을 때 예쁘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선들이 굉장히 많고 이 박스랑도 연결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된 선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죠. 최근에는 이런 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다양한 장비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형태의 제품들도 있고요. 이것들은 뭐 사실 젤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SDK 혹은 API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혹은 타블렛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신호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랑 뇌전도 측정 장비랑 결합한 형태로 나와서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와의 확장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극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건식 전극이고요. 신호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하나의 깨끗한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습식 장비랑 비교를 해도 거의 신호가 괜찮다 할 정도로 좋게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걸 활용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연구 목적에 맞게 고르셔야 되겠죠. 어쩌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뇌전도랑 널스랑 같이 측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풀셋으로 나온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기존의 HMD를 그대로 활용을 하여서 뇌파 전극이 달린 마스크만 부착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이런 저가형 뇌파 전극 시스템도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사실은 3, 40만 원 밖에 안 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뇌파 시스템이 발전을 할 것인가? 인터넷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간단하죠. 마치 애플 장비들이 간단하면서도 잘 워킹을 하는 것과 같이 간단하고 부착도 편해요.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더 신호의 퀄리티는 더 좋고 착용하기는 편하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입문 두 번째 강좌 뇌와 뇌 영상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